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나는 화면에 아까 우리 침대 어지러진 게 나와가지고 춥는데 하나로 바꿨더니만 굉장히 춥네요. 오랜만에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 시간이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실련의 부동산 김현동 본부장님 모셨는데요. 그 전에 요즘 것들 연구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뜸해서 그동안 뭘 했는지 제가 좀 기억을 좀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게 인국공 로또 취업 성토 대회를 했고, 두 번째 한 게 추매장한 아들 군특혜범죄 우리 아들 휴가 차별 성토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연구원이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너무 소중한 강연인데 아무튼 지금이라도 안 보신 분 보시고요. 김웅 연구원이 또 강연을 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고급 강연이었거든요. 좀 많이 좀 알려주시고, 그 이후에 부산에 현장 방문을 했어요. 그때도 안 오신 분 후회하실 텐데 e스포츠 경기장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그때 e스게임 종목으로 채택하라 내자마자 채택이 됐습니다.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그 이면에는 문체부에 협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도 조그만 역할은 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문제인데 청년 힘든 거 다 아시고 일자리 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이 연구소가 접근할 것인가 해서 김현동 본부장님 말씀을 제가 미리 들어봤는데요. 우리가 배울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요. 바로 본부장님 소개를 할 텐데 성함이 김헌동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김현동이 아니고 네이버 검색하니까 둘 다 나오더라고요. 예, 법헌자입니다. 법헌자 헌동입니다. 김헌동 부동산 건설기업 본부장님이신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 뵈보니까 실전과 이론을 다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 쌍용 건설에서 근무하시고 9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 문제 다루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당의 오세훈 전 시장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아주 좀 새로운 시각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 김헌동 본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로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뭐 특별히 직업이 뭐냐라고 물으시면 시민운동가입니다. 시민운동가. 제가 왜 시민운동을 하냐 하면 청년들이 부동산에 노예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새해 2021년 새해 국민의힘에서 이런 기획을 하시고 청년들과 이 부동산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1년 반 정도는 지켜봤고 대안을 제시해줬고 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시민 80% 90%가 원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서 작년 금년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꾸준히 이슈화 시켰고 대통령 지지율을 한 20, 30%는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빠져야 될 부동산 거품은 빠지지 않고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거품만
빼낼 수 있는 게 시민운동가의 한계입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을 뺐는지 실제 사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작동이 저는 지금 현재 여당을 한 15년 전부터 짝퉁 진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2004년 총선에서 153석을 얻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첫 번째로 한 일은 공기업도 장사다 하면서 공공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를 반대했습니다. 총선 때 공약했던 것들을. 그 이후 1년간 지켜보면서 2005년에 이 사람들은 가짜다, 짝퉁이다 하는 확신을 제가 가졌고, 이 가짜와 짝퉁이 집권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때부터 시민들에게 알리는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 가짜와 짝퉁이 집권을 해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가 9억이 올랐습니다. 그 왜 이런 분석을 시작했고 왜 이걸 하기 시작했냐 하면 2000년까지 대한민국의 강남 30평 아파트는 3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지만 99년에 강남 타워팰리스 평당 900만 원에 분양을 했는데 70%가 미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타워팰리스나 이런 아파트를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 취등록세, 모든 세금을 다 평생 면제해주는 그런 특혜를 주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2000년 이전까지는 서울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2억, 3억이면 충분히 30평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까지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배출하고 집권 여당은 어디였냐?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97년까지 집권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는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3억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남 아파트 값이. 그런 강남 아파트 값 3억도 안 되던 거를 불과 5년 만에 노무현 정부는 7, 8억을 높여서 3배를 늘려놨습니다. 3배를. 그 원인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2008년부터 2014년, 2015년까지 강남 30평 아파트는 한 2억이 떨어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즉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을 한 이후에 집값은, 서울 집값은 안정적이었죠. 다시 2015년, 16년 국민의힘이 힘을 잃고 권력을 뺏길 때 집값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다시 집값은 10억이 올라서 지금 현재 강남의 30평짜리 아파트는 2000년에 2억짜리가 20억이 됐습니다. 그 20억의 폭등은 어떻게 해서 왔는가? 이 표는 경실련이 1990년, 89년 경실련이 생겨서 지금까지 아파트 값의 변화를 쭉 추적한 건데, 최근 20년 것만 추적해 보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99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남 아파트가 평당 900인데도 미분양이 60%였습니다. 물론 97년 외환위기 직후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외환위기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서울의 아파트는 왜 이렇게 안정적이었느냐. 정부가 새 아파트 공급의 70% 내지 80%의 토지는 정부가 공공택지로 공급을 합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는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새 아파트가 흔 아파트 값의 절반도 안 되는 값으로 꾸준히 공급을 해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사봐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고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무도 뭐 불필요한 집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장치를 풀어버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는 장치를 폐지해버리니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겁니다. 그 치솟던 집값을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안정되다가 다시 또 폭등을 한 거죠. 이 20년간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여당 대표인 이낙연 씨는 이낙연 씨가 99년 기자 생활을 하다가 국회의원이 돼서 2억 주고 산 아파트가 20억이 됐습니다. 자기가 총리를 한 최근 3년 동안 집값이 9억이 올랐습니다. 그 집을 팔고 종로로 이사를 갔죠. 지금 국회의장을 하고 있는 박병석 의원은 99년까지 기자 생활을 하다 2000년에 기자 생활할 때 산 반포 주공 아파트가 2000년에 8억 하던 게 지금은 58억이 돼서 50억이 올랐습니다. 본인들이 집권만 하면 아파트 값이 폭등을 해서 자기 재산을 불린 거죠.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1월 19일 임기 절반이 된 시점에 처음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은 하락할 정도로 안정돼 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날 이후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약 40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40. 이게 얼마나 한심한 대통령에게 현상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또 왜 저렇게 대통령이 판단했을까 하고 판단을 해보니까 김현미 장관이 11월 초에 보고한 보고서를 보니까 전국의 주택가격은 4% 상승을 했고 서울 아파트 값은 10% 이내 상승이다. 아주 국지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거다.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됩니다. 대통령이 뭐 일일이 다 내용을 파악할 수가 없겠죠. 물론 대통령만 저렇게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의힘 대표나 모든 시민이 다 모릅니다. 집값이 전국적으로 얼마가 올랐는지, 저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값이 얼마 올랐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죠. 서울도 이 25개 구의 집값이 어디는 오르고 어디는 안 오르고 하니까 얼마나 올랐는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한 거는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참모, 대한민국 정책을 주무르는 정책실장들 집이 얼마 올랐나 하고 분석을 했더니 첫 번째 장하성 씨 집이 10억, 김수현 집이 10억, 김상조 집이 약 5억. 저건 작년 12월까지 상승을 말합니다.
거기다 청와대에는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37%였습니다. 대통령은 저렇게까지 집값이 오르는 줄을 몰랐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들 집값을 우리가 분석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장하성 씨는 소득주도 성장,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강남의 국지적인 현상이다. 뭐 이런 식이었고, 김수현은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망치고 박원순 시장 밑에 가서 망쳤던 사람이 문재인 정부까지 거의 뭐 망쳐놓은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큰 이슈였던 건 뭐냐 하면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로는 서울 아파트 값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가 올랐다라는 발표를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는 약 25개 구에 8만 가구 정도 되는 기초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그걸로 분석을 하니까 약 55%가 올랐는데 KB 자료를 보니까 52%로 돼 있고 우리 자료보다는 KB 자료가 낫지 않겠나 해서 KB 자료를 52%를 발표를 했더니 국토부가 대통령께 보고한 자료도 있고 한데 경실련이 52%를 넣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서 14%라는 엉뚱한 숫자를 제시하면서 14%라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가 어떻게 나왔는지 공문을 보내서 어느 아파트가 14%냐, 서울의 14% 이하로 오른 아파트 리스트만 몇 개라도 달라 라고 했더니 결국은 김현미 장관은 그걸 내놓지 않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이 정권 들어와서 14% 올랐다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은 얼마가 올랐냐 라고 물었더니 공문을 보냈더니 답변이 오기를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2.7% 올랐다. 현 정부는 3년 동안 14.2%가 올랐고 뭐 이렇게 공식적인 답을 받고 결국은 이 관료들이 대통령과 국민과 언론을 속이는구나. 이제 와서 뭐 샘플을 좀 늘려서 이 비용을 더 투입해서 통계를 바로 잡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뭐 이 부동산 통계뿐 아니라 여러 가지 통계가 다 거짓이죠.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올랐는데도 물가 상승률은 별로 오르지 않은 거로 나타납니다. 이 서민이나 대부분의 가게에서는 이 매달 월세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물가 부담이 클 텐데 또 물가 상승률은 거의 그리고 여러 가지 통계에 문제가 있죠. 그거를 관료들이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른 이유가 뭐냐 도대체. 가장 큰 이유는 매년 10조씩 5년간 50조를 쏟아부어서 이 벽화를 그려주고 무슨 색칠을 해주는 그런 쓸데없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벌린 겁니다. 그걸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 공약으로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살던 홍은동 그 동네가 좀 비교적 연립이나 다세대나 다가구가 많고 낡은 집이 많습니다. 거기는 부시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재개발을 하더라도 사업성이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런 동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강남의 투기 세력들이 돈을 들고 한 2, 3억만 가지고 가면 서너 채씩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전세 끼고 사면 2억 5천짜리 집이 2억이 전세니까 5천만 원이면
한 2, 3억 가지고 가면 몇 채씩 살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집값이 서울부터 뛰기 시작한 겁니다. 서울의 강북 지역부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것은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과도 이전부터 집값이 뛰고 있었고, 이 투기를 쭉 오랫동안 해오던 분들은 어디가 왜 오를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정책 실패할 거라는 걸 알았던 거죠. 이미 알고 있던 겁니다. 그분들은. 지금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제1야당이 제 역할을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뛸 거라는 걸 그분들은 알고 있었고 산 거죠. 이 정부는 지금도 작년 연초에 대통령은 뭐라고 했냐면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겠다.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 한 달 전에 집값이 하나둘도 안 올랐다던 대통령이 경실련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알려주니까 여론이 나빠지니까 신년 기자간담회 때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또 뭐라고 할런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할지 간담회도 안 할 가능성이 크죠. 그 대통령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을까? 경제 성장률. 일자리를 늘리라고 재벌들한테 해도 일자리가 늘어나질 않습니다. 재벌들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죠. 왜? 설비 투자를 하면 노조도 생기고 골치 아픈데 부동산을 사면 노조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머리 아프게 하는 사람도 없고 정부와 여당과 야당까지 합세해서 자기들을 불로소득으로 큰 돈을 벌게 만들어주는 나라에서 굳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이 건설이나 토건에다 투자하면 정규직을 고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하청 주고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 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토건 사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녹색 뉴딜, 한국형 뉴딜, 예타 이런 거 절차 무시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벌리면 지역에서는 개발 공약을 해주고 개발을 해준다고 하니까 좋고 지역구 의원들은 그걸 서로 또 따내려고 아둥바둥하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박원순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2011년에 당선됐는데 그 당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아파트 미분양이 100만 채, 150만 채 되니까 뉴타운, 재개발 전혀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들이 건설회사한테 빌린 돈을 갚겠다고 정부가 예산 지원을 좀 해주면 조합을 없애겠다고 전부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그 구도시를 재생하겠다고 창신동에 900억 가까운 돈을 쏟아부어가지고 벽화하고 페인트 칠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 창신동은 그걸 주도한 사람이 김수현이고 변창흠이고 김수현은 청와대 들어가서 50조들을 들여서 전국에다 그런 쓸데없는 돈을 퍼붓는 걸 했고 김수현은 이제 또 장관이 돼서 지금은 또 뭘 하겠다고 하느냐 하면 공공이 들어가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신동 같은 데는 도시 재생 사업으로 900억의 예산을 썼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근데 주민들은 다 거기를 부시고 재개발하길 바랍니다.
그 김현민은 장관이 돼서 뭐라고 했냐?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강남에 박근혜 정부에서 강남에 아파트 산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60%가 다주택자였다. 53%는 30살 미만인 사람들이 다 집을 샀다. 강남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공급 부족이 아니라 투기 수요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게 취임사입니다. 그래 놓고 3년 반 동안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주고 간 장관이죠. 이 문재인 정부 초대 장관이나 이 수석들은 집 팔 시간을 주겠다. 집 팔 시간을 주겠다. 김수현은 내년 4월까지 팔아라. 2017년에 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투기꾼을 양성했어요. 10만 대군을 양성한 게 아니라 100만 채를 사도록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열어줘요. 어떻게 열어줬냐? 집을 한 채 가지면 재산세와 종부세에서 약 4,500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집을 100채, 500채, 1000채를 가지면 재산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 그 다음에 8년에서 10년을 보유하면 양도세까지 면제입니다. 거기다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은 50% 대출해 주는 걸 40%로 줄이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집을 100채, 200채 가진 사람한테는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집값의 80%를 대출해 주면 집을 사서 투기꾼들이 전세를 빼고 월세 보증금만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을 사기만 하면 집값이 20%, 30%씩 폭등을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집을 쇼핑하러 다닌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 이 꾼들이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시켜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아파트를 쇼핑하는 나라가 돼요. 그 사람들이 사재기한 집이 100만 채가 넘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게 160만 채고 정확한 통계는 모릅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공직자도 있고 시의원, 구의원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시민단체가 주장을 하는데 이 폭로를 하는데 지금 시민단체도 나뉘어가지고 시민 없는 시민단체가 대부분입니다. 이 정권의 이중대 노릇하는 시민단체가 대다수입니다. 제대로 된 시민단체가 없죠. 제대로 된 시민운동가도 역시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 없듯이. 그래서 대한민국은 투기꾼의 천국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 지난 10년간 1년에 약 50만 채씩 490만 채가 공급이 됐는데 그 공급된 주택의 절반이 넘는 250만 채는 집을 이미 가진 사람이 또 삽니다.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다,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공급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새로 짓는 집이 있고 기존 주택에 매물이 있습니다. 그럼 기존 주택이 지금 몇 개가 있느냐면 2,200만 개가 있고 2,200만 채의 주택이 우리 한국 사람은 평균 주택 보유 기간이 11년이니까 1년에 약 200만 채의 주택이 기존 주택이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약 통계에서 보듯이 새 아파트로 새 주택으로 공급되는 거는 50만 채 정도 됩니다. 그 50만 채 중에 60%는 아파트고 30만 채가 한 20만 채는 다가구, 연립,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새로 나오는 30만 채의 새 아파트를 공급으로 얘기를 합니다. 공급 부족론자들은. 이게 속이는 거죠.
주택이 2,200만 채가 있고 기존 주택 거래가 200만 개가 있는데 그 200만 채 이상의 기존 주택 거래는 집값이 오르면 매물로 나오질 않습니다. 왜? 팔면 손해니까. 가지고 있죠. 그래서 200만 채가 넘는 기존 주택 거래가 끊기는 겁니다. 물량이 확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오는 주택은 그대로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많이 착공해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로 나오는 주택은 오히려 공급이 늘었지만 기존 주택 거래량이 확 줄어들어서 집값이 뛰고 항상 매물이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 집값이 뛰면 전세값도 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 2000년에 강남 아파트가 3억이었다면 전세값이 1억 4천이었습니다. 근데 그 3억 하던 아파트가 20억이 되니까 전세 보증금이 자꾸 올라가는 거죠. 전세 가격을 잡으려면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잡아야죠. 전세는 가수요가 없습니다. 집은 2,200만 채의 주택이 있지만 그 집을 자기 이름으로 가진 사람이 1,300만입니다. 900만 채를 누군가 더 사재기를 해서 가질 수가 있죠. 가진 사람이 더 같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실수요입니다. 가짜 수요가 없죠. 전세를 뭐 10개 얻어가지고 하나는 지가 쓰고 나머지 9개를 다시 전세를 넣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시장은 실수요고 가수요가 없습니다. 이 주택 시장은 가수요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이 정부 관료가 유발시킵니다. 이렇게 투기를 조장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투기가 성행할 수 있는가라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도 부동산 통계를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 부동산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 부동산 시세 정보만 시세 정보 제공 사이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부동산 통계를 속이는 게 땅값입니다. 땅값. 그래서 땅값은 지금 시세의 35%밖에 안 됩니다. 근데 국토부는 65%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도. 저거는 금방 조사하면 나오는데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값이 집값이 오른다는 것은 30년 전에 지은 아파트가 그 당시에 2억이었다면 건축비가 5천만 원이고 땅값이 1억 5천이었다면 그 2억짜리 아파트가 지금 20억 됐다. 그 건축비가 5천만 원짜리가 지금 뭐 그 가치가 더 높아졌느냐, 건축물의 가치가. 지금 30년만 되면 다 부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건축물의 가치는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죠. 0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결국 20억이 됐다는 건 땅값이 올랐다는 거죠. 땅의 가치가 올랐다는 겁니다. 즉 아파트 값이나 주택 값이 오른다는 것은 땅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땅값이 오른다. 땅의 가치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통계를 우리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땅값이 언제 올랐나? 대한민국 땅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작년까지 2천조가 올랐습니다. 땅값이 43%가 올랐죠.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한국은행 통계를 들이대면서 왜
천조밖에 안 올랐는데 경실련은 2천조가 올랐냐 하고 작년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그 토론 좋다 하자 했더니 공개적인 장소가 아닌 데서 둘이 만나서 조용히 몰래 토론을 하자. 그래서 결국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한국은행 저 통계도 거짓말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제가 2005년에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2005년에 경실련이 자체 조사한 거와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통계를 비교해 보니까 한국은행 통계가 터무니없이 낮아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국토부가 워낙 낮게 조작을 해놔서 자기들이 그걸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나 정당이 밝혀내야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땅값은 91년에 1600조였습니다. 노태우 정부 이후 이 말, 그 당시 1600조 가지고 이정우 교수나 이 참여정부에서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들은 미국 땅 70%를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런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종부세를 도입해야 된다. 그 지금 정권별로 땅값을 조사한 결과 김대중 정부가 1000조, 노무현 정부가 3000조, 박근혜 정부가 1000조, 문재인 정부는 작년 말까지 2000조, 금년 10월에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2700조가 올랐어요. 이렇게 땅값을 올리면 누가 좋아지는가? 재벌이 좋아집니다. 땅을 많이 가진. 그 재벌들이 땅을 사재기를 합니다. 지금도 경기도 수도권 가면 산단을 조성해서 재벌 계열사들한테 원가에 공급해 줍니다. 신도시 만들면 알짜 땅은 전부 다 병원 부지, 백화점 부지 재벌이 가져갑니다. 이렇게 재벌들이 가진 땅값이 얼마인지 공개를 안 합니다. 재벌 오너나 총수 일가만 알죠. 왜? 그러니까 주주들도 모르는 거예요. 워낙 낮은 가격에 사서 장부가액과 공시가격과 이 공시가격을 공개하던 공시가격도 지금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은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얼마인지. 작년 한 해, 2년 동안 제가 재벌 보유 부동산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못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요. 89년 노태우 정부에서는 재벌이 가진 모든 부동산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그걸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나눴습니다. 비업무용 토지는 은행 대출을 회수하고 세금을 중과하고 3년 안에 팔지 않으면 강제 매각을 시켰습니다. 그랬던 정당이 지금은 맨날 재벌 편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9년 재벌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는 비업무용이 43%였고 그 당시에는 은행감독원이나 국세청이나 또 감사원까지 동원해서 재벌이 가진 부동산 소유 현황을 매년 상세하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하듯이 재벌이 가진 부동산은 당연히 공개돼야 되는 건데 주주를 위해서도 공개를 해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짝퉁 진보가 집권을 하면 재벌은 더 좋아합니다. 왜? 자기들한테 이로운 정책을 너무 많이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주느냐? 관료들이
공시 가격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세 파악이 가능하니까 시세의 70% 80%로 높여놨습니다. 근데 빌딩이나 토지는 시세 35%밖에 안 됩니다. 국회는 재벌은 지금 개인들은 아파트 가진 사람 보유세가 2%, 최고 세율 6%까지 높였는데 재벌들은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는 10조짜리 땅도 최고 세율이 0.7%입니다. 개인의 30%밖에 안 되는 거죠. 양도세는 개인은 부동산을 매각하면 즉시 부과를 하는데 법인들은 연말에 법인세와 합산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세금을 내봐야 2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은, 기업들은, 법인들은, 그래서 연예인들도 가수나 탤런트나 배우들이 전부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부동산을 삽니다. 건물주가 됩니다. 연기를 더 노력하는 거나 노래를 더 잘하려고 노력하거나 하는 필요가 없이 인기를 조금 얻으면 법인 만들어서 전부 건물주가 되고 부동산 투기꾼이 됩니다. 이 국토부 관료들은 노무현 정부에서 공시지가가 시세의 90%까지 됐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대한민국 땅값, 집값 통계를 믿을 수가 없어서 검증을 시작한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2014년에 거래된,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삼성동 현대차 부지가 10조 5천억에 거래됐습니다. 거래되기 직전에 공시가격이 1조 5천억, 시세의 15%, 거래 직전 감정가가 3조 원, 거래 직후에 공시지가가 2조 원.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실제 거래된 게 10조 원인데 2조 원으로 공시지가를 매겨서 지금도 이렇게 낮은 공시지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세율도 0.7%. 그러니까 10조짜리 땅을 2조 원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세율도 0.7% 하니까 재벌들은 가만히 있죠. 그래서 이 대우 빌딩, 서울스퀘어, 장그래 빌딩이라고 서울역 앞에 있는 빌딩은 1조 원에 거래됐는데 1조 원에 거래된 빌딩이 4천억입니다. 공시가격이, 공시지가가.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은 지주의 나라, 과거에 그 농촌에서 지주한테 소작료를 내던 우리 농군이었던 우리 조상님들이 자식들을 도시로 보내서 이 소작료에 시달리지 말라고 보냈더니 이 대도시로 와서 상가 임대료, 주택 임대료, 이 소작료, 소작인이 된 거예요. 누가 대체 이렇게 아파트 값을 자극하는가? 이 아파트 값을 자극하는 데가 이 국민의힘에도 많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나는 망한 이유가 2014년 12월에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당은 망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예측대로 망했습니다. 2015년, 2016년 탄핵당하고 파면당하고, 근데도 자기들이 왜 정권을 뺏겼는지, 무슨 삼성이나 이 최순실 때문만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광화문에 1,000만 명씩 모인 이유가 이 부동산 투기를 자극시켜서 이 국민의힘에 뭘 탈당했죠. 박덕흠 의원이나 이 토건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국민의힘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자세한 얘기는 다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이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집값을 끌어올리기도 쉽고 집값을 잡기도 쉬운 3대 특권을 대통령과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에게 줬습니다.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토지 수용권이 있고, 또 그린벨트나 이런 논밭에다 아파트나 이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독점 개발권을 줬고, 또 토지 논밭이나 임야를 택지나 상업용지로 바꿀 수 있는 토지 용도 변경권을 줬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박정희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 특권은 오로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쓰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 주거 안정에 쓰라고 준 특권이 토건적 배불리기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망가진 거죠. 이 89년 노태우 정부가 수도권으로 나가서 서울에서는 도저히 신도시 개발할 만한 토지가 없으니까 전두환 정부는 상계동에다 신도시를 만들었고, 이 목동에다 신도시를 만들었고, 신도시를 서울 시내에서 전두환 정권까지는 만들었습니다. 근데 노태우 정부는 서울 시내에 더 이상 그 대규모 신도시를 질 수 없다 해가지고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이런 5대 신도시, 경기도에 나가서 신도시를 만들어서 서울의 주택 문제를 그때부터 경기도에 나가서 집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바꾼 거죠. 어쨌든 이런 방식이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는 판교 신도시를 건설해서 뛰는 강남 아파트 값을 제2강남을 지어서 잡겠다. 그 다음에 송파 미래신도시를 건설해서 잡겠다. 이런 식으로 신도시 건설로 나갔습니다. 근데 신도시를 건설을 해서 집값을 잡으려면 신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 값이 싸고 좋을 때 이 구도시의 헌 아파트를 사려고 몰려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싸고 좋은 게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도시의 헌 아파트를 사기 시작합니다. 이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주택 정책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은 청년과 이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정책을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은 작년 7월 달부터 후분양제 얘기를 합니다. 시중에 3,000조의 시중 자금을 이용해서 이제는 아파트를 후분양시키자. 근데 이 국민의힘에 제가 비대위원장을 한번 뵐 기회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게 당론입니까? 한나라당의 이 국민의힘의 당론은 후분양제입니까? 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게 재벌이 지금 700조, 800조의 자금을 가지고 있다는데 후분양제를 못 할 이유가 없죠. 시중에 자금이 이렇게 넘쳐나는데 후분양제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후분양제 하나라도 이 국민의힘이 치고 나가야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토지와 건물로 구분됩니다. 그 건물은 평당 500에서 600, 아주 잘 져도 6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를 어디다 짓든, 제주도에 짓든, 강원도에 짓든, 강남에 짓든, 충청도에 짓든 똑같습니다. 건물값은. 20평 아파트면 1억이나 1억 2천입니다. 25평이면 1억 5천, 30평을 줘도 2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만 팔아라. 그게 한나라당의 2007년 당론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당론 발의를 해서 법을 만들었죠. 근데 국민의힘은 그런 거는 굉장히 반시장적인 정책이다. 뭐 사회주의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제가 국민의힘 청년들 공약으로 이런 걸 내걸었으면 좋겠습니다. 20세 이상 성인이 된 대한민국 남녀가 동거만 하면 정부가 20평 아파트 한 채씩을 보장해 주자. 그런 뭐 좀 획기적인 공약이 나와야 시집장가도 가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집 걱정 없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성인이 되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한 번 이상 공공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겠다. 또 청년과 약자들에게는 집을 대줄 수 없으면 일정 주거급여를 꾸준히 지급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공약화됐으면 좋겠다. 안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게 문제였느냐? 지금 이 정부는 분양 원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분양가를 공개하지만 속이고 있습니다. 이 변창흠 LH공사 사장이 2019년과 특히 2020년에 수서에 분양한 아파트는 평당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아파트라는 거 건축비는 우리나라의 모든 건축물은 짓기 전에 원가 계산 준칙에 의해서 원가 계산을 전문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해보면 500만 원에서 600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건축물 값이. 그걸 공개하라는데 지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짜입니다. 2006년 이걸 가장 먼저 공개한 사람이 이게 안 작동이 안 돼. 이 오세훈 서울시장인데 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발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2006년 서울시장 후보 때 경실련에 초청받아서 경실련과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가 시장이 되면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고 후분양을 하겠다.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겠다라고 했고 이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는 이 국민의힘의 77년부터 집권할 때마다 국민의힘은 분양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됐던 겁니다. 그 70년대에는 이 땅값과 건물가까지 해서 정부가 분양가를 딱 정해줬습니다.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돼.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김영삼 정부까지입니다. 김영삼 정부까지는 정부가 받으라고 정한 값 이상 건설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건설업자는 지금도 분양받은 소비자 돈으로 아파트를 짓기를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 거니까 사실은 주문 계약을 한 겁니다. 주문 상품을 주문받은 거죠. 그럼 주문을 했으면 주문 계약의 약정서를 주문한 사람한테 공개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무슨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둥 분양 원가 공개하는 거는 장사 원리가 아니라고 그러는 둥 하고 얘기했던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 원가 공개를 야당 서울시장이 2006년 9월 25일 날 공개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3일 후에 본인도 3년간 고집 부리던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겠다. 하고 해서 2007년 4월에 법이 개정됩니다. 그 법을 개정하면서 어떻게 만들었냐?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원래 상한선을 정해서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돼 하는 게 상한제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얼마까지 받아도 되고 그 이상 가산비를 더 받아도 돼 하는 상한제, 가짜 상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업자들이, 분양업자들이 분양가를 무한대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제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 가짜 상한제를 이용하고 있는 게 바로 공기업들입니다. 최초 분양원가 공개를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발산지구의 30평 아파트를 2억에 분양하면서 2억에 분양을 해도 주변 시세의 60%에 분양을 해도 이익이 30%가 남는다.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은 바로 옆에 길 하나 건너 마곡지구에 1600에 분양을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2배를 받습니다. 금년에 분양한 아파트는 작년 초에 분양한 아파트는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민을 상대로 공기업이 바가지를 씌우고 있고 그 바가지를 씌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변창흠입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강남 보금자리 분양가가 평당 900만 원, 강남 서초 평당 900하고 이렇게 네이버나 검색을 하면 이게 나옵니다. 이거는 얼마나 획기적인 거냐면 2007년 용인에 노무현 정부에서 30평짜리를 5억 5천에 분양을 했고 파주에는 5억에 분양을 했고 그런데 강남에 30평짜리를 2억 7천에 분양을 하니까 2007년에 노무현 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2011년 입주하려고 보니까 집값이 반값으로 반토막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지 않았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미분양 아파트가 100만 채, 200만 채 생겼던 겁니다. 이게 바로 강남에 있는 이건 건물만 분양한 겁니다. 이 아파트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나라당의 당론입니다.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2009년에. 182명의 의원이.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이걸 알려드리러 온 겁니다. 국민의힘은 최소한 이 대한민국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주택 문제만큼은 잘해왔다. 집권 시절에. 이 법을 없앤 2016년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그 이후 선거에서 계속 패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바로 이걸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5억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25세 취업을 해서 75년 저축을 해야 된답니다. 100살이 돼야 집을 살 수가 있었죠.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가 5억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0억이 됐습니다. 경기도가 3억에서 5억이 됐습니다. 이제 경기도에 가서 100살 돼야 집을 살 수가 있고 서울에서는 평생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 고시원
지하방, 옥탑방, 쪽방에서 다리도 못 펴고 사는 이런 청년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간 제가 뭐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또 충분치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일단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황정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간이 점심시간까지 별로 없어서 지금 이미자, 황보승이, 이준석 전 최고 그리고 허은하 의원님 계신데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일단 질문하시죠. 오늘 좀 획기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궁금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질문하실래요? 한 말씀 해주셔도 좋고. 예, 허은하 의원님. 제가 이해한 거에, 오늘 그 본부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기존에 우리 선배님들 말씀하셨던 것도 보면서 어떻게 약속을 지켜가야 될지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요.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그 해결법을 좀 고민을 해봤는데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검증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땅값에서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시스템 구축이 가능은 한 겁니까? 라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짝퉁 징보가 그 짝퉁 징보의 정부가 되면 그 대기업이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세금 문제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 부분도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세종시로 그 국회의사당을 그러니까 옮기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 땅값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만약에 세종시로 국회가 넘어가면 여의도 땅값은 어떻게 되고 여의도 땅값의 주체는 누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면서 궁금했었던 부분에 대한 말씀이었고 또 다른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공기업 이전, 세종시로 공기업 이전을 했습니다. 또 지방으로 그 공기업이나 이런 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쭉 혁신도시나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이전을 시켰죠. 그 대표적인 곳이 한전부지입니다. 공기업을 이전한 이유가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하고 인구를 좀 분산시키자라고 했는데 그 30층짜리 한전 빌딩이 있던 토지를 팔아서 이 문재인 정부가 거기를 105층을 질 수 있는 상업용도로 바꿔줬습니다. 작년 초의 일입니다. 105층짜리 재벌 빌딩이 거기 들어서면 자동차 만들던 현대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자가 됩니다. 부동산 개발업자가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국민의힘이 했으면 그 롯데 123층 허가해주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105층짜리 현대 그걸 특혜를 준 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뭐 재벌들한테 잘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세금도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지만 10조 5천억짜리를 2조 원으로 세금을 과표를 매기고 세율은 0.7%를 부과합니다. 지금 현대차는 거기다 뭐 105층은 허가받았는데 70층을 질까 말까 뭐 고민을 한답니다. 자, 세종시로 또는 서울에서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그걸 했는데 서울의 집값이 좀 낮아지고 인구가 분산되고 뭐 이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효과를
사전에 그걸 했을 때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검증해서 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과연 사전에 계획했던 효과가 있었는가를 평가하지 않고 그냥 여야가 그런 걸 제도적으로 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사당이 여의도로 간다. 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서울시장은 막강한 개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특권을. 그래서 여의도 이 부지를 상업용으로 바꾸면 여기다가 100층짜리 얼마든지 질 수가 있습니다. 50층, 70층, 100층 이렇게 넓은 여의도 땅에다가 저 여의도 길 건너에 가면 그 IFC 빌딩이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땅입니다. 서울시장 하던 이명박 서울시장이 그걸 민간에게 99년 미국이나 이런 다른 유럽 방식으로 거기는 대부분 다 맨하탄의 그라운드 제로 같은 게 다 99년 임대입니다. 그게 다 뉴욕시 땅입니다. 맨하탄의 한 30%는 다 뉴욕시 겁니다. 그리고 민간에게 99년 사용권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건물만 분양하게 하고 건물만 이용하게 하고 민간이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죠. 근데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도 혁신도시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전국의 땅값을 폭등시키고 했듯이 결국 이 정부도 집값 잡는다고 갑자기 국회나 청와대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그래가지고 7월 이후 6개월 동안 세종시 아파트 값이 2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니 재벌들은 좋아하죠. 재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아마추어여서인지 자기들한테 좋은 제도를, 좋은 정책을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도 합니다. 근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180억을 차지하고 그렇게 해도 한겨레 경향은 비판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해도 조중동은 한마디도 그걸 기사화시키지 않고 그렇게 해도 국민의힘이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잘못된 건지라고 그 사람들도 잘 모르죠. 지금 검증 불가 구축 시스템 이건 견제만 시키면 됩니다. 공시지가 조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지를 정해서 샘플링한 땅을 조사합니다. 1년에 2천억씩 조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1차 조사를 국토부가 합니다. 표준지를. 근데 국토부가 표준지 가격을 시세의 한 30%대로 낮춰놓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저거 해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표준지에 따라서 값을 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정하는 표준지의 가격을 지방정부에다 주면 지방정부가 표준지 가격을 낮게 조작하면 중앙정부 국토부가 검증을 할 수가 있죠. 그것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기업 재벌이 세부담이 늘어날까봐 그런 제안을 안 합니다. 야당이, 제1야당이. 그런 것이 당론화되고 그런 걸 통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각을 세워야 되는데 맨 정치적인 얘기만 하지 이 먹고 사는 얘기는 각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까 아니 여당의 잘못을 야당이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 집값이 얼마 올랐는지를 경실련도 할 수 있는데 이 국민의힘에도 무슨 연구소도 있을 거고 정책 기능도 있는데 왜 거기서는 정책이 한 가지도 안 나옵니까? 부동산 정책이. 국민 세금을 거기다 100억 이상 매년 수백억을 쏟아부어 주는데 우리는 국민 세금 한 푼도 안 받는 단체입니다. 한 푼도 안 받는 단체는 물론 뭐 완벽한 검증은 안 되지만 나름대로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왜 제1야당은 그걸 못하냐. 아니 도대체 이 부동산 정책을 당을 임시로 끌고 가는 비대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후분양제 하나도 당론화를 못하고 법안을 못 만들고 법안 제출을 못하는 당이 과연 그 청년들을 노예 해방을 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뭐 답변이 제가 충분했는지. 예. 그 추가 질문 있으면 바로 해주세요. 저요, 이영이요. 예. 여보세요? 예, 이영호님 아까 소개 못 들었죠. 죄송해요. 네, 아닙니다. 네, 본부장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진짜 이 강의를 다 듣고 나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현실과 동떨어진 데이터에 기반해서 전문 지식이 부재인 팀들이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데 그도 모자라서 정책은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항상 그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 득실과 관련돼서 그 내면으로 포장된 부동산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도 국민들이 살기가 저렇게 힘든데 이 총체적인 부분들을 듣고 보니까 더 문제인 건 단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지도 않고 장기적으로 더 엉망이 됐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이 비용이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이 강의 듣기 전보다 듣고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직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려면 이제 내부적으로 키워야 될 어떤 역량 부분이랑 그리고 역량만 키울 수는 없으니까 단기적으로 1년 안에 실행해야 될 우선적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뭐 역량을 키워야 되는 부분은 문제의식에 대해서 오늘 공론화가 됐고 합의점도 뭐 많이 서로가 내면적으로 가졌기 때문에 그건 저희 당 내부적으로 한번 의논을 해보려고 하고요. 1년 안에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을 떠나서 이 무너져가는 부동산 정책 그리고 바로 국민들의 피해로 직결되는 이 상황 갑자기 끊겼네. 이호님. 예, 제가 좀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 뭐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그건 2005년에도 했습니다. 2005년에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때도 해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2005년 강재섭 원내대표가 그때는 당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무슨 토론회 같은 걸 개최합니다. 토론자로 제가 참석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실련 정책 중에 한 가지라도 당론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서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화하겠다라는 조건으로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죠. 사실 오늘 같은 날도 뭐 후분양제 하나라도 뭐 당론화한다면 뭐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네.
그 다음에 곧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가 서울, 부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개별 후보의 정책도 있어야 되지만 이 당의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당의 정책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대만 해요. 네네. 여당이 내놓으면 그거 반대야. 네. 뭘 내놓으면 그건 시장 원리에 맞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게 지금 우리 뭐 국민의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당도 그렇습니다. 여당도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당의 무슨 정책연구소, 당연구소, 정책위 의장, 그러면 이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5명이 만듭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토부 차관, 장관, 그리고 기재부, 경제부총리, 그 다음에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한 뭐 대여섯 명이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도 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 5명이 만드는 기초 자료를 누가 전부 다 제공하냐? 관료들이 제공합니다. 그건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토부 같은 데나 그 기재부에 가면 2000년에 과장이었던 사람이 2005년에 뭐 한 과장이었던 사람이 이 정부의 차관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4개 정권을 하면서 그대로 자기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쭉 있던 그 자기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가지고 그 필요하면 정책이 필요합니다 하면 자료를 만들어 줍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고서는 한 대충 뭐냐? 재벌 연구소가 갖다 준 자료들입니다. 해외 사례도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안에 해야 될 일들을 좀 확실히 주신다면. 그러니까 금년 당장 해야 할 일은 네네. 그러니까 제가 당장 해야 될 일은 아까 여기 몇 가지 안을 적어왔지만 네, 우선 후분양제 같은 걸 해야 됩니다. 후분양제를. 네네, 후분양제. 예, 그 다음에 건물만 분양하는 거. 네네네. 또 세 번째 분양가 상한제. 이런 우리 당이 과거 네네. 집권해서 집값을 안정시킬 때 사용했던 정책이 뭐지? 네네. 그거 한 5가지만 찾아가지고 네네. 그것만 다시 부활시키면 그냥 집값은 그냥 금방 잡힙니다. 그리고 국민들 지지가 제가 뺀 여당과 대통령 지지율 20, 30%가 당장 국민의힘으로 갑니다. 아 근데 이 국민의힘 작년 그 총선 전에 또 그 황교안 대표나 뭐 이런 분들이 좀 그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부동산 값이 그렇게 뛰고 시민단체에서 이슈화를 시켰던데도 정치권에서 그거를 하나도 활용을 못한 거죠. 저희의 무기력함에 많이 속이 상하신 것 같은데요, 반복적으로. 네. 지금 주신 의견들을 조금 내부적으로 살펴서 아까 아이디어 주신 것 중에 하나고 저희도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장 선거 때 좀 예. 이렇게 프라이어티가 되게 높은 정책으로 올려서 그거 자체가 당선 후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 공약이 되기도 할 분들이 그 공약을 봤을 때 와닿는 공약으로 가면 이게 윈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내부적으로 챙겨서 시장 선거 때 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좀 전략적으로 내용을 다듬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네네. 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궁금한 점 없어요? 김희자 의원님도 들어오시고 없으면 제가 본부장님 아까 그 정책 제안 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주셔가지고 그 20대 동거 하면은 20평 아파트 보상한다. 요 방법 구체적 방법하고 그 밑에 그 하나 더 있었는데 누구나 공공주택을 한 번씩 받도록 만들자. 이 2가지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누구나 대한민국에 살던 이 기성세대, 지금 5, 60대 이상 기성세대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를 군사 정부를 독재 정부를 거치면서도 그 정부들이 해서 이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은 내 집 마련 꿈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하면 최소한 내 가족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집 한 칸은 만들 수 있다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꿈을 실현 가능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힘든 일이든 뭐 어려운 일이든 했고, 또 한 20대 초반이나 중반이 되면 결혼 정년기가 되면 방 한 칸 얻어서 월세만 낼 수 있으면 결혼을 했고, 뭐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청년들이 시집장가도 안 가고 결혼하면 애도 안 낳고 이혼하고, 이 모든 문제가 다 저는 주택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택 문제 해결은 누구나 과거에는 토지 주택 합쳐서 가능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만 분양하면 전국 어디서나 30평 아파트를 2억에 다 분양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 공공이 하는 모든 아파트는 다 이 건물만 분양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가 부여된다면 건물을 자기가 원하는 곳에 2억짜리 하나씩은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세종시에 가면 공무원들만 특별 분양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툭하면 뭐 신혼부부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특별 분양해준다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 주택 문제를 이용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그래야 아이들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20평 아파트를 20평 정도 되는 공공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러면 20평이면 얼마입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짜리 아파트를 누구나 분양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1억 2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어도 20살짜리들이 25살짜리가 대학을 다니면서 빚진 돈도 있는데 1억 2천도 큰 돈이죠. 그래서 1억 5천쯤을 대출을 해줍니다. 1억 5천쯤을 1% 정도 저리로. 그리고 그 돈을 갚는 시기는 자기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지금 우리는 그런 정도를 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나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세계 경제 대국이니 뭐 소득이 세계 몇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리도 못 뻗는 방에서 자는 사람이 30%나 되는 그런 나라가 무슨 경제 대국입니까,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30평짜리를. 그리고 서울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면 안 됩니다. 특히 서울에서 이제 은퇴자들은 지방으로 가서 지방에 한 30평짜리 아파트를 지방에 동해안이나 서해안이나 남해안 해안가에 한 30평짜리 아파트를 이 콘도미니엄식으로 잘 지어가지고 2억 정도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면 은퇴자 부부들이 그런 곳에 가서 분양받아서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그런 곳에 분양받아서 부모를 그쪽에 모시고 서울에 있는 집은 자녀들이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인구 분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 방식이든 재원이든 모든 게 다 가능하다. 중요한 거는 당 안에 그런 중지를 모으고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거를 밀고 가는 지도력 가진 정치 리더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다음 황보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 20대 동거하는 20대의 이제 주택 공급 피주자 하는 거는 그 재산권 문제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희끼리 이 카톡방에 아직 이 채팅방에서 20대에게 뭐 예를 들어 LTV 규제를 한 80% 정도 대출을 해주고 장기 저리로 해주고 대신 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대출 요건을 해준다라고 옵션을 달면 사실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뭐 혼인신고를 하든지 뭐 이런 그 동거 문제도 자연스럽게 법적으로 좀 해결이 되니까 재산권 문제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 출산 특히나 이제 지금 출산율이 낮으니 이 대출과 결혼의 문제를 이 결국 집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결혼과 이제 출산의 문제를 같이 연결시켜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이제 전 국민 아까 이제 다에게 다 공공주택을 한 번씩은 주자 하는 것은 20대 외에 아직까지 집을 한 번도 사지 못했던 분들이야말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주택을 주는 거 굉장히 공동주택을 한번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결국 그것도 LTV 규제, 그 대출 규제를 어떻게 완화시켜 줄 것인가 하는 문제라 공짜로 주는 건 아니니까 같이 연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 20대에게는 파격적으로 LTV 규제를 한 80% 정도 해주고 그 외 세대에게는 한 70% 정도 해서 규제 완화를 해주고 또 초저리로 장기로 이렇게 대출해주는 것이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도시재생 실패한 부분 이게 오히려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막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창신동에 900억을 들인 도시재생 그 현지 실사를 한번 가보자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도시재생이 다 실패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돈을 퍼붓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이 근대의 어떤 유산들 또 과거의 어떤 흔적들을 또 잘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잘 활용을 하면 오히려 새로 뭔가를 짓는 것보다는 더 높은 또 고부가가치를 또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첫 번째로 공공주택을 분양받는 사람들에게는 100% 대출을 알선해 주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집을 100채, 500채, 1000채 가진 사람들한테도 집값의 80%를 대출해 주고 있는데 공적주택, 공공주택, 임대주택이라는 말은 저는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택, 공공주택, 공적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돈 한 푼 없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집값의 100%를 대출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 상환도 그 사람 형편에 맞춰서 소득에 맞춰서 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다. 그다음에 20대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는 거는 역시 저도 출산을 의식하고 결혼을 해야지 자녀를 낳는 게 정상적인 가정이 많이 생기는 게 그게 정상적인 국가지. 애들이 태어날 기회까지 박탈당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젊은 청춘 남녀가 이 연애도 못하는 나라가 그게 무슨 나라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만 생각하고 연구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주거급여나 이런 이 복지 예산도 충분히 마련을 해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재원들이 신도시나 이런 걸 개발하면 필연적으로 이 상업용지라든지 업무용지 같은 것들을 매각해서 얻는 이익 가지고 가능하다. 그 다음에 토지 용도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지는 개발 이익으로도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해서 재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럼 토지 확보나 토지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우리는 지금
수백 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연기금을 활용하면 된다. 그래서 토지는 이 강제 수용한 토지, 여의도 뭐 국회의사당이 이전해서 이런 토지는 가급적 국민연금이나 이런 공공기금이 갖도록 하고, 그 공공기금은 그 토지의 건물 사용권을 줘서 건물을 줘가지고 건물만 공적 주택을 지어서 하고 월 임대료를 받으면 토지 임대료를 또 받으면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고, 또 반드시 대출은 저소득층에게 대출해주는 일정 금액 이하의 주택은 비소구 대출로 해서 그 집을 포기하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그 비소구 대출도 대폭 확대시켜 나가서 이 금융과 직걱정 없는 나라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디테일이 제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느라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가 조금 어려웠는데, 대안 중심으로, 특히 청년 부동산 대안 중심으로 다시 한번 시간을 빠른 시기에 가지고, 그때는 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우리 요연 정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신 의원님들, 특히 이준석 최고도 고맙고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것도 정리를 해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보 부장님 정말 감사하고 다음번에 한 번 더 나와주십시오. 아니 뭐 저는 언제든지 좋은 정책만 도입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면 시간을 낼 수가 있고, 이런 기회를 주셔서 우선 고맙고, 이 기회에 좀 몇몇 분들끼리라도 그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우선 입법을 좀 하셔서 그걸 당론 발의는 안 되더라도 입법 발의를 해서 여당을 좀 압박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값도 별로 나가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을 부담 없는 사람을 부르시는 게 좋고, 가급적 부동산 전문가라는 가짜들을 좀 부르지 말고 그 가짜들에게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가짜 전문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만한 정책이 이 국민의힘 청년을 위한 이 모임에서 만들어져서 청년들이 국민의힘의 주축이 되고, 정말 한 20대 의원들이 더 많이 나오고 30대, 40대가 대통령도 되고 하는 그 청년들이, 저는 국회의원들이 심부름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부름꾼은 젊은 사람들이 잘하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심부름을 목적으로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니라 자기들 그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젊은 분들이, 청년들이 힘을 쓰는 그런 정당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조만간 모임 가지고 속도를 더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또 다른 질문 같은 게 없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형식이 좀 원래 계획은 이제 2시 반까지. 네, 그냥 두세요. 네, 그냥 두시죠. 12시 반까지인데 일찍 끝났네요. 네.